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결과지만 민진당은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의회에선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만 대선 결과를 이정민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台湾人民用行动成功抵御外部势力的介入，因为我们相信自己的总统自己选。 대외적으로 대만의 선택은 미국이었습니다. 라이칭더는 득표율 40.05%로 33.49%를 얻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이겼습니다.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26.46%를 기록했습니다. 민진당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에 이어 3연속으로 12년을 집권하게 됐습니다. 대만에서 1996년 직선제가 도입된 뒤 8년 주기의 정권 교체 공식이 깨진 건 처음입니다. 함께 치러진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입법위원 선거에선 의석 113석 가운데 국민당이 52석을 차지해 51석을 얻은 민진당을 따돌리고 의회 제1당을 되찾았습니다. 민중당은 8석을 얻었습니다. 3党没有过半这件事情的话，其实我是有一点担心的。不过我觉得这也是台湾人民的另外一种选择。 라이칭더 정권은 지난 대선에 비해 낮은 득표율로 집권하고 의회 과반 획득에도 실패하면서 양당 정치에 신물난 민심이 절반의 성공을 안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승리와 동시에 과제도 많이 떠안았습니다. 무엇보다 4년 전 같지 않은 이번 득표율은 민진당의 식어가는 민심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선거 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4개월 뒤면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총통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실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시민들 만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득표율이 40%를 간신히 넘긴 것처럼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在之前我知道跟大陆的关系是可能处于稍微比较紧张，那可能会直接影响到经济，然后希望之后可以经济发展可以 손에 잡히지 않는 친중 반중 이념 대립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신경 써달라. 그리고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만큼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던 민중당과의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众党的八席的不分区的部分，可是实际上民众党也可以去为他们加油这样子。 반대로 민진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가장 잘한 부분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其实这8年应该说台湾被世界看见的比较多吧，然后台湾也在世界上也比较。 민진당은 사상 첫 12년 집권이라는 새 역사를 썼지만 라이칭더 당선인이 짊어진 과제는 무겁습니다. 밖으로는 중국의 압박과 내부에서 분출되는 변화와 민생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당장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베이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 선거를 가장 주시했을 중국은 대만 주류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즉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평화 유지를 약속한다며 절제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각국 반응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지 2시간 뒤 중국 정부는 민진당이 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선거 결과 언급 자체를 피했습니다. 台湾是中国的台湾。 这次选举改变不了两岸关系的基本格局和发展方向。 러시아도 대만은 여전히 중국의 일부라며 중국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입장을 나타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기자 질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양안 관계의 평화와 강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기대한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민주적 선거 결과라며 축하를 보냈는데 중국은 일본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양안 관계가 출렁이면서 각국의 반응도 진영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미중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지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이 바라지 않던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5월 20일이 총통 취임식이라고 하던데 그 전에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압박을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 간에 기본 경제 협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 협정에서 어떤 보장하고 있는 대만에 대한 관세를 좀 축소한다거나 중지시키는 방식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까지 대만에 대한 그런 농산물을 수입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또 정책 제재를 해왔는데 네. 그런 제재 품목을 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자국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뭐 전기나 전자제품을 좀 이제 제재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대만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자국의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좀 제재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군사적으로는 우선은 이제 대만 해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군사 도발을 강도나 그 빈도를 더 확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22년도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 대만 해협을 봉쇄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그 봉쇄 지역을 확대하거나 장기화하는 방식으로 봉쇄를 하면서 대만인들에게 그 안보 불안을 자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의 무력 사용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도 잃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간에 중국의 그런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중국이 어떤 그 지역 내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무력 사용이 실패했을 때 시진핑 정부가 감당해야 될 그런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중국이 이제까지 대만 통일의 어떤 시점을 이제 중국 건국 100주년이 2049년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 질문의 첫 한마디였는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시사점이 많은데 대만 대선 결과와 미중 관계의 변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칭더가 취임한 후에 어떤 대만이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뭐 포기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중국이 향후에 이제 민진당 정부가 다시 취임하면서 이 대만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강화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 좀 반발하거나 하면서 좀 지난 미중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 좀 완화되었던 그런 미중 관계가 좀 격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중국과 대만의 갈등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위치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이 대만 문제가 중국하고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얽혀 있는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국이 저희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의 어떤 군사 도발, 군사 위협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만 해협의 그런 안정과 평화를 대한 지지 입장을 고수해야 되지만 그것이 한반도 안보를 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미국이 이제 대만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서 이제
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그런 이 전력이 좀 축소된다.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북한이 이것을 어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안보 공약이 약화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군사 도발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해서 대만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규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는데 자리 배치에서도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격차 해소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당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고위 당정은 오늘은 국회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았던 자리 배치도 나란히 둘러앉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아온 당정관계 변화를 강조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방 순회를 하며 강조해온 격차 해소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당정은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 등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설 민생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회의 직후 충남도당을 찾은 한 위원장은 충남의 마음을 얻는 건 대한민국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와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민주당도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셋째, 넷째 이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한 위원장은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 대단한 게 아니라며 당의 노력도 국민들이 알아봐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 야당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이 당대표의 당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공세만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의 시작이 그곳이라는 건데 어떤 근거인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대테러 종합상황실 명의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는 소방당국의 초기 보고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가짜뉴스 확산의 진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처음 발송한 곳이 총리실이라며 다음 주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발송을 지시를 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유포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또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의 정치 테러 행위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재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요구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인물이나 혁신, 정책 경쟁보다 이 대표 사건에 몰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비명계 탈당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당무 복귀까지 늦어지면서 현안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여당과 기사량부터 차이가 많이 난다며 이 대표 복귀가 늦어질수록 총선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제3지대 움직임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3명을 주축으로 한 신당은 가칭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을 내걸고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역시나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연대의 뜻을 비추면서도 각 발언을 뜯어보면 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 의원 3인방이 주축이 된 신당 미래대연합은 양당의 기득권 타파를 강조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판에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습니다. 소속 5명이 공동 대표를 맡고 김종민 의원이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이원욱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행사엔 제3지대에서 신당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양양자, 김태석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은 별도 회동을 갖고 연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여야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성에 적극적인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 이준석 전 대표는 다소 신중한 반응도 보였습니다.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3지대 연대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불만을 품고 이탈하는 의원들을 영입하는 것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새로운 선택에 합류한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내일 탈당을 선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례의원인 유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인데 사회부 법조팀장 김도형 기자에게 수사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돈봉투 수사 사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현역 의원 20여 명에게 총 6천만 원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예. 검찰은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윤관석 의원을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고 사건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지난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두 사람은 돈을 준 혐의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그 의원들에 대한 수사일 텐데요. 이건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네, 결정적 단서인 이정근 녹취록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천 주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한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네, 이 녹취 속 등장인물은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의원이라는 재판 증언이 나왔고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종성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별도로 뇌물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의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거론된 의원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언급한 3명 의원 말고도 그 다른 의원들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살포된 돈봉투가 20개고 이 중 3명이 소환 조사가 대상이 됐으니까 예. 추가 소환 대상은 최대 17명입니다. 네. 검찰은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법정에서 공개된 모임 참가자 21명 중 일부가 추가 조사를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미 소환한 의원들 외에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의원들에 대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또한 중요할 텐데요. 수사 대상 의원들이 총선 전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검찰이 수사의 신속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일부 의원들은 4월 총선 전에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초동의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총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 초 사흘 연속 서해상으로 포격하며 도발해온 북한이 오늘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은 처음인데 중거리급으로 추정되면서 지난해 11월 발사에 실패했던 고체 연료 IRBM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후 3시쯤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동해로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의 사거리는 최대 5,500km 정도인데 오늘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비행시간은 정상 발사 때의 절반 정도인 14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고각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사에 실패한 고체 연료 IR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들의 기술적 특성들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미국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 미국 괌이 IRBM의 사정권에 포함돼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일 미군 기지 또는 이제 괌까지 기습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도 고체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장호진 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요즘 K방사는 수출 호황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감정 싸움 탓에 30조 원의 무기 수출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시내를 누비고 FA-50 전투기는 폴란드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근 국가인 폴란드는 재작년 17조 원의 우리 무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30조 원어치를 더 사기로 합의했습니다. Celem jest wzmacnianie sił zbrojnych wolnego świata, bo przecież do takich sił zbrojnych możemy zaliczyć zarówno siły zbrojne koreańskie, jak i siły zbrojne polskie. 하지만 30조 원 정식 계약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방위 산업과 원자력 발전처럼 규모가 큰 계약은 우리 수출입은행이 수입국에 대출을 해주는 게 세계적인 관례인데 현재 수출입은행 자본금 15조 원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야가 앞다퉈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30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은법 개정안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주춤한 사이에 유럽의 경쟁 방산업체는 폴란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방산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까지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30조 원 방산 수출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 완화 정책이 꽤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발이 묶인 채 관련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정부의 말만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부동산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지선호 기자가 국회 벽에 가로막힌 부동산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둔촌동의 12,000세대 재건축 아파트. 부동산 거래 절벽이던 1년 전쯤 일반 분양을 진행했는데도 미분양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한 신속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특별한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을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법안은 지난해 초 발의됐고 주무부처 장관이 잇따라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지만 해를 넘긴 지금도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쓴 약은 여름이 되면 빨리 좀 걷어들여야 됩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여러 가지 가능성도 모색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LH의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실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다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액 자체가 이게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전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잔금을 치르는 것 자체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과 중소형 아파트 장기 임대 부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대책도 재건축 안전진단, 단기 등록 임대 복원 등 세부 추진 과제 79개 중 18개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약속했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는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올해 5월 31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되고
그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지난 2021년 집중적으로 팔렸던 홍콩 H지수 기초 파생 결합 증권 ELS 상품의 손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홍콩 H지수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손실 확정 규모는 더 불어날 상황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초 국민은행에서 홍콩 ELS 상품에 가입했던 A씨. 노후자금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지난 12일 3년 만기가 되면서 돌아온 건 2,400여만 원, 51.7%의 손실률이 확정됐습니다.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셨으니까 병원비 같은 걸 쓰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다 날라갔으니까. 올해 들어 3년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1,067억 원, 손실률은 50.7%입니다. 대부분 가입자의 원금이 반토막 난 겁니다. 문제는 홍콩 H지수가 2021년 상반기에 절반 아래 수준까지 떨어졌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 앞으로 손실 확정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상한이 있지만 손실의 크기는 이제 원금을 다 까먹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품이라서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된 홍콩 ELS 상품 규모는 총 19조 3천억 원. 이 중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 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대로라면 5조 원 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불안전 판매 여부를 검사하기 시작한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3월 안에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소입니다. 무인 편의점처럼 무인 헬스장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 헬스장보다 저렴하고 24시간 운영이라 특히 이 젊은 층의 인기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무인 헬스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왜 그런 건지, 사회 변화에 맞는 건지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무인 헬스장. 예약하면서 문자로 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혼자 운동하는 방에 덤벨과 러닝머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헬스장은 죄다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적어도 1명 이상의 체육 지도자가 상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이제 운동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좀 트레이닝도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체육 지도자 배치는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일반 유인 헬스장 업주들도 동조합니다. 다쳤을 경우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취한 그 자가 체육관에 상주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 헬스장을 찾는 고객과 업주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와 1명이 상주한다고 해서 대형 헬스장에 있는 모두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본에선 AI 카메라로 안전관리를 하는 무인 헬스장 업체가 1년여 만에 1,000개 점포, 회원수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엔 비가 내렸지만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눈이 왔습니다. 이번 겨울 눈이 자주 오면서 산들마다 설경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박건우 기자가 설국을 담아왔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은빛 설원을 질주하는 스키어들. 넘어져도 즐겁기만 합니다. 빠르게 내려와서 무섭긴 했는데 내려와다 보니까 이제 또 재밌어서 넘어져도 이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추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게 딱 따뜻하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열기도 나고 땀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산 정상은 더욱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소복이 피었습니다. 해발 1520m의 설천봉에는 새하얀 눈꽃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건집니다. 하나 둘 셋 이쪽 보고 좋아 사진 하나하나가 다 예쁘고 저희 딸이 너무 예뻐서 다 인생샷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확 트이고 친한 친구들과 놀러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펑펑 내리는 눈에 전나무 숲길도 천년 고찰도 고즈넉함이 더합니다. 올겨울 잦은 눈으로 전국의 유명산에 설경이 펼쳐지며
눈꽃 산행을 즐기려는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겨울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강남은 50년 전만 해도 농과 밭, 갈대숲이 우거졌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 중에는 헐값에 땅을 팔고 이주한 분들도 많은데요. 법원이 50년 전 강남 1,200평 땅을 단돈 35만 원에 팔았던 일가족에게 서울시가 50억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2년 8월 서울에 이틀 동안 400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립니다. 이번 대홍수는 47년 만에 닥친 것으로 500여 명의 인명 피해와 넘친 한강물에 서울의 논과 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한강변 땅 일부는 1972년 대홍수 때 국유지로 편입됐습니다.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지가 된 땅 주인들에게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에 1,200평 땅을 갖고 있던 A씨와 가족들은 국유지가 된 것도 모르고 1973년에 35만 원을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잠실지구로 지정해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강남 노른자위 땅의 원주인이던 A씨 가족은 2021년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국유지는 개인 간에 사고팔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국유화가 된 시점의 소유주인 자신들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땅 거래로 토지보상 청구권도 함께 넘어갔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서울시가 A씨 일가에 49억 5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미국처럼 우리 경찰도 공무수행 중에는 가슴에 카메라를 달게 됩니다. 경찰이 취객이나 시위대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막고 또 반대로 경찰의 과잉 폭력도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반기부터 도입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쇠몽둥이로 경찰을 힘껏 내려칩니다. 만취한 여대생이 경찰관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경찰이 쓰러진 외국인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목을 짓누릅니다. 시카를 들고 있다는 이유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주변 식당에 시카를 전해주려다 봉변을 당한 겁니다. 급박한 현장에서 경찰과 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올 하반기부터 보디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디캠이 찍은 영상은 지체 없이 서버에 전송 저장하고 마음대로 편집, 복사, 삭제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 경찰관이 조작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국에선 흑인을 폭행하는 경찰의 보디캠 영상이 공개돼 인종차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공권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이 오남용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동이 됐죠. 경찰은 올해 5천여 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최대 5만여 대의 보디캠을 현장 경찰관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달라진 총선 풍경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어디에 쓰인 사진입니까? 예, 21대 국회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이 의정보고회 표지 사진입니다. 예. 이 다른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도 이 표지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 한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빠지지 않고 의정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정의원실에 물어봤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이 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략과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요. 이 정부 견제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 개인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위원장을 내세우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한 위원장의 취임 일성과 함께 이 한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4년 전 총선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해도 꽤 달라진 기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당과의 경쟁이 녹록치 않은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지역 순회를 다니고 있는 한 위원장과 사진을 함께 찍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호텔 로비에서 한 위원장을 기다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위원장이 조식도 잘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함께 찍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후문입니다. 근데 이번 총선이 끝나면 친한동훈 의원, 그러니까 친한 의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듯합니다. 이 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인연보다는 이 실력을 중점을 두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위원장 스스로도 그걸 여러 차례 강조해 왔죠. 이번에 공관위원들도 한 위원장과 크게 인연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 이 한 위원장의 저 표현, 이 멜랑콜리의 사전적 의미는 우울감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저 맥락에서는 감정적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위원장 체제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얼마나 국회에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이든 타이든 친한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달라진 총선 풍경의 느낌표는 권력보다 무서운 민심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보통 대통령 임기 말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이 여당에선 대통령 대신 차기 주자를 내세우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 한 위원장이 가져온 달라진 풍경은 확실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예비 후보들이 눈치를 봐야 할 거는 현재 권력이나 유력 차기 주자가 아닌 민심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또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기호 3번이 뭐길래입니다. 자, 의석수에 따라서 민주당이 기호 1번이고 국민의힘이 2번이고 그런데 지금 신당에서 기호 3번을 차지하려고 아주 벼르고 있다면서요? 예, 현재대로라면 현역 의원이 6명인 정의당이 기호 3번인데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 미래대연합이 7석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7석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7석 이상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지금 얘기한 조 의원을 비롯해서 미래대연합은 지금 현역 의원이 3명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 의원과 김종민, 이원욱 의원까지 3명인데 다른 3지대 신당과 합당을 하거나 기존 정당에서 탈당할 의원들을 영입해서 이 정의당보다 앞번호를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함께했던 윤영찬 의원의 막판 잔류는 전략상으로도 타격이 됐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 네. 개혁신당도 당연히 기호 3번을 어떤 선거에서 이제 달고 싶은 번호로 목표로 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탈할 이 현역 의원들을 영입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5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정의당뿐 아니라 신당들 간에도 기호 3번 쟁탈전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기호 3번에 정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2012년 한국정치학회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2006년 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 때 후보자의 기호 순서가 한 순서 뒤로 갈수록 0.4%포인트 득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순서 효과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 각자의 위성 정당에 소속 의원을 꿔줘가면서까지 앞번호를 받으려는 경쟁을 했었습니다. 이 기호 순서뿐 아니라 어느 신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지도 이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1번, 국민의힘은 2번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통일된 똑같은 기호 번호를 받는 것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엔 현역 지역구 의원이 5명이거나 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율을 얻은 정당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앞서 말씀하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신당의 경우에는 직전 선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5명을 확보해야만 통일된 기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얘기한 것처럼 지역구 현역 의원 5명 확보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신당에게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기호 3번이 뭐길래 느낌표는 숫자보다 정책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한 표가 아까운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표를 더 받으려는 경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 숫자에 불과한 기호 경쟁보다는 비전이나 정책 경쟁이 더 부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승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물감 대신 흙을 재료로 작업하는 국내 작가가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미술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K아트 선봉에선 최성필 작가를 박소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 파도 소리마저 들릴 듯한 바다의 역동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화폭을 가득 채운 초록. 생동하는 대지의 기운이 캔버스 바깥으로 비어져 나옵니다. 흙의 화가 최성필이 물감 대신 택한 건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천연 안료를 뿌린 뒤 마르기 전에 캔버스를 세우면 물줄기가 흘러내리면서 바라던 자연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인위적인 개입을 줄여 본질에 다가가고 싶다는 화가로서의 포부가 작용했습니다. 동양의 재료와 서양 기법의 만남에 해외 관람객들도 환호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최근엔 프랑스 갤러리와 전속 계약도 마쳤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과 또 그것이 어떤 서양의 것을 만났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창작의 이미지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의 것과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의 조화, 그런 것이 제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심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항아리 모양의 달로 표현한 흙과 달 등 대표작 23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6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클린스만호가 내일 바레인을 상대로 아시안컵 첫 경기를 치릅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좋은 출발을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 27도의 무더운 날씨. 대표팀은 결전지 카타르 도하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몸을 푼 뒤 2인 1조로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 어느새 땀방울이 맺힙니다. 손흥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상위권에 올라있는 황희찬은 조교로 빙의했습니다. 하나 내려가. 이거 아니네. 집중 안 해? 역대 최강 멤버, 최상의 분위기인 클린스만호는 내일 첫 상대인 바레인과 맞붙습니다. 유럽파가 12명이나 되는 한국과 달리 바레인은 체코 리그에서 뛰는 유스프 헬랄이 유일합니다. FIFA 랭킹이 62 이상 차이 나는 데다 역대 전적도 11승 4무 1패로 압도적입니다. 가장 최근 맞붙었던 건 지난 아시안컵 16강전. 연장 혈투 끝에 황희찬과 김준수의 골을 묶어 2대1로 이겼는데 공교롭게도 이 둘은 부상으로 내일 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첫 경기부터 기분 좋은 승전보가 필요합니다. We are full of energy and we have a lot of belief that we can do well in Qatar and bring the Asian Cup back to Korea after 64 years. 우승할 준비를 마친 클린스만호, 닻을 올릴 일만 남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금은 주로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는 새벽까지 눈과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경기 북동부와 강원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발효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 중서부와 제주의 공기질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전국 하늘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단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13도, 대전이 영하 7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낮에는 광주가 5도, 제주 7도로 오늘보다 크게는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화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 공천은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각 정당이 누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저울질하는 것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후보자 검증 심사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의원이야 그렇다 치고 뇌물과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들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적격 판정이 공천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된 뒤 대법원 선고가 당선 무효형이 나올 리스크는 심사 과정에서 아예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내에선 매뉴얼에 따랐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지난 9일 당 대표와 친명계 좌장이라는 의원의 문자 대화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들 입장에선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은밀한 대화였는데 민주당에서 사실상 누가 공천을 결정하는지 확인했다는 취지의 말이 비명계에서 나옵니다. 친명계가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